새 정부 들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속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박원갑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요. 네. 코스피가 계속 올라서 그젠가요? 3,000선 가까이도 올랐습니다. 네. 왜 오릅니까? 2포인트 앞두고 3천 고지를 넘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란에서 긴장이 고조돼서 아쉽게 오늘은 좀 조정을 받습니다만 한국의 코스피 왜 이렇게 달려나가는지 따져보면 그동안 너무 쌌습니다. 그러니까 대박앤세일 와중에 정책 수혜주가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와중에 또 개별 섹터별로도 여러 가지 호재가 발생을 하다 보니 이게 다 더해져서 나타나는 효과인데요. 사실 작년에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주요국 가운데 지수가 가장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여러 가지 정치 불확실성도 있었던 데다가 한국이 특별히 매력적일 만한 어떤 구석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다만 올해는 이제 그런 것들 가시고 나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이 정말로 효과를 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미국에서 안 해도 되는 관세 전쟁 하면서 증시를 일부러 좀 무너뜨린 시기도 있었고 달러화와 채권에 대해서 미국 괜찮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종합되면서 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한 2,970선 네.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 섹터 말씀을 하셨는데 업종별로 보니까 방산, 조선주가 좀 오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주도주 하면 반도체 2차 전지였는데 네. 이게 바뀌는 겁니까? 반도체 2차 전지는 사실 예전에는 스테이지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무대를 좀 내준 지가 되었고요. 지금은 지금 조방원 씨가 스타입니다. 지금 조방원, 지주사, 금융사, 조선, 방산, 원전. 아, 그거예요? 네, 지금 조방원 씨가 지금 이 스테이지를 휩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왜 그러는지 생각해 보면 뭐 간단합니다. 지금 관세 전쟁 와중에 조선은 미국이 매달리는 몇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방산은 국제사회가 시끄러울수록 국내에서 수주가 늘어나는 분야이고 원전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고 이견도 있습니다만 원전을 우리가 수출하고 또 국내 전력 수요 대응하려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지주사는 그동안 사실 증시에서는 지주사까지 주가 올라가면 이거 파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주사가 왜 주가가 올라? 이런 주식이었는데 이제는 자사주 많이 들고 있는데 그동안 저평가에 되어 있던 지주사들 이제 상법 개정으로 효과 볼 거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금융주의 경우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증권을 포함해서 증권이 많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하면 증권주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주식시장 올라가면 다 막 박수 치잖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 시장도 지금 불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반갑지만은 않은 불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 기간이 더 멀어지는 거고 또 1주택자들도 별로 뭐 좋아하지 않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좀 더 좋은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요. 근데 아까 오다 보니까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그 동향이 나왔는데 지금 주간 단위로 0.36% 올랐거든요. 이게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연한산을 보면 거의 18%예요. 한마디로 미쳤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남의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이게 전화할 때마다 이거 매물을 1억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인테리어 하는 와중에 5억이 올랐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통계 지표보다 훨씬 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뭐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거래량이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좀 문제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3월 달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한 12,000건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4월 달은 5,000건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5월 들어서 다시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한 7,400건 조금 안 되는데 아마 8,000건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집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시장의 에너지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얘기는 무주택자들이 그만큼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갑지 않은
불장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네요. 말씀드리니까 바로 박탈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럼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역별로 어디가 얼마나 좀 올랐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건 이제 고점 대비 회복률로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이 2021년 말인데 그때 이미 다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광진이나 뭐 아니면은 강동구 이런 곳들도 거의 뭐 99% 정도니까 거의 다 회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제가 보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인데, 가장 큰 것은 결국 이제 다음 달에 3단계 스트레스 디저스를 하잖아요. 그럼 대출의 문턱이 높아질 테니까 이제 빚내서 집 사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조바심과 불안감이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좀 집단적으로 매수세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나 또 예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재정 지출이 좀 늘어나면은 시중에 돈이 좀 풀릴 거다, 뭐 그런 기대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잠복해 있는 공급 어떤 부족 심리,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결국 수요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매수세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제도적인 측면도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을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면 평론가님. 네. 증시에 있어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생 법안 중에는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네, 지금 새 원내 사령탑도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민주당의 설명에 그대로 옮기자면 증시 부스터 5대 조항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법 개정안이 주가를 올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로 확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를 선임할 때, 그러니까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사람을 뽑을 때 지금은 사실 최대 주주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거 법 바꾸고 나면 의결권을 3%로 조정을 해서 최대 주주 입김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분리 선출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사들이는데 의무 소각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걸 다른 그 기관이나 조합에 출연하는 순간 이게 의결권이 되살아나거든요. 자사주의 마법, 이거 마법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있고요. 전자주총 의무화, 또 독립이사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동안 눌려있던 주가를 올라가게 할 것이다. 이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지금 평론가님 설명을 들어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업들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기업에 영향을 많이 준다, 크게 준다 이렇게 보십니까? 실제로 분석을 해보시면 좀 어때요? 일단 기업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구나. 이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소액주주들이 정말 분노하는 몇 가지 사건들을 좀 들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 상장할 때, 그러니까 예컨대 이게 대전 성심당이라는 유명한 케이크집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과일이 쏟아져 들어가 있는 케이크로 유명한 건데, 이게 유명하니까 과일은 따로 상장해야겠다. 그러면 빵만 사러는 안 가겠죠. 이런 방식의 그 분할 상장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런 거 못하게 될 테고, 또 SK그룹도 수많은 자회사들을 뽑아서 별도로 상장을 해왔습니다.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돈이 없다 하면 핵심 계열사가 적자질 때 다른 계열사가 빚보증, 연대보증 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의심할 때 이사회에서도 제동을 걸 수가 있고, 충실 의무 개인에 대해서 져버렸다, 배임죄로 소송 걸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차후에 배임죄가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소상하게 명시를 하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요. 아울러서 그동안 너무 마음대로 해온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기업들의 자성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은 좀 투명해지는 그런 네.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식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새 정부 들어서 또 많이 얘기하는 게 AI 주권이거든요. 네. 지금 AI 미래기획 수석 비서관도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증시를 이끌 새로운 주도 산업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하정우 신임 수석이 몸담았던 네이버 주가가 신고가를 쓰고도 오늘 장중에 4%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방송 직전에 보니까 한 2% 정도로 상승폭은 줄였습니다만 여전히 52주 신고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만 갈 수 있느냐, 카카오 달려가고 기타 등등 인공지능이 스쳤다 하면은 주가가 좀 올라간다. 이게 어제까지의 반응입니다. 오늘은 이란의 정정 불안 때문에 긴장감이 좀 반영이 돼서 조정받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소버린 AI와 관련해서 주가 기대감이 해당 섹터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3,000p 영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서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미 많이 오른 지역 네. 강남 3구, 용산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잖아요. 네.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마포, 성동, 경기 일부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가능성은 이제 네. 없지 않고요. 근데 제 생각에서는 이게 토제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 허가제예요. 토지 거래 허가제가 아니라 사실상. 근데 이거는 약간 충격요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시장을 이제 서서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뭐 조정 대상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같은 걸 먼저 한번 쓰고 안 되면 아마 토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규제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세금도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래는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그렇게까지 뭐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의 에너지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이 슈퍼파워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 정부 힘으로 시장을 잡을 수 있느냐,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거는 옛날 프레임이 아닌가 싶고 지금은 이 변동성 완화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5% 오를 걸 2%로 이렇게 완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완화가 정부 정책에 초점을 어떻게 보면 둬야 된다면은 아마 시기적절하게 아마 좀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위원님이 그 다음 달부터 예. 대출 규제 강화된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스트레스 DSR 3단계. 말도 어려운데요. 그럼 이게 시행이 되면은 개인이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주는 겁니까? 얼마나 또 영향이 있어요? 일단 시뮬레이션 예. 해보면요. 예. 연봉 1억 정도 받는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형이 있는데 혼합형이라는 게 5년 동안 고정금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변동금인데 그 기준으로 해보면요. 얼마 정도 줄어드냐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한 6억 한 3천만 원 정도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 한 5억 한 9천만 안팎 뭐 이 정도 줄어드는데 생각보다는 저는 많이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보면은 약간 그 DSR 그 문턱 때문에 약간 패닉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그렇게는 많이 안 줄어드는데 그래서 막상 이제 이게 DSR을 시행하고 나면은 거래는 약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 미리 땡겨서 집을 샀기 때문에 조금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7월 달에 시행되기 네. 전에 돈 빌려야 된다 네. 해가지고 뭐 대출이 많이 늘었다 뭐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시행이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 정도로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작년에 9월 달을 보면요. 그때도 약간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서울은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출 규제 외에 다른 변수가 있잖아요. 금리 인하가 또 예고돼 있잖아요. 그리고 재정 지출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공급도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봐야 되지만 거래량은 좀 확실히 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거래량을 서울 기준으로 상고 하중으로 보거든요. 조금 줄 것 같지만 뭐 가격은 뭐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빠진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 말씀을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돈 풀리는 얘기를 네.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뭐 국무회의에서도 그 안을 뭐 의결한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돈이 풀리면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공식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뭐 여러 가지 학술 논문을 통해서 이미 다 검증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헤비 통화가 M1이죠. 광의 통화가 M2인데 이거하고 대도시 아파트는 굉장히 상관성이 높다. 연동되어서 움직인다. 그런 논문들은 많은데요. 지금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밀물이 몰려오잖아요. 이 바닷가에. 그러면 크든 작든 모든 배들이 다 뜬다는 말이 있다고요.
그만큼 유동성의 힘이 이제 크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돈이 풀리면 이 부동산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이 과잉 유동성을 어떻게 보면 좀 경계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물이 자꾸 논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본물을 좀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새 정부는 이 정부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부동산을 세금으로는 잡지 않겠다. 네, 그렇죠. 이 얘기를 네. 많이 했어요. 공급을 통해서 좀 통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큰 방향성은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이제 투 트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은 제 생각에는 이 공급 확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조절을 같이 해야 돼요. 이 공급이 재건축 지으려면 10년 걸려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급 쪽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 공약집으로 보면은 사기 신도시가 빠져 있어요. 제 생각에는 무주택자들이 불안해하면은 사기 신도시 카드도 좀 꺼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세금으로 억누르지 않겠다. 아니면 이제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을 안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맥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처럼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럼 규제책을 전혀 안 한다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지정은 이거는 통상적인 부동산 관리 방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걸 두 개를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목표나 이념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진정시키는데 여러 가지 카드를 쓰겠다. 뭐 너무 뜨거우면은 조금은 잠재우고 또 너무 또 식으면은 그죠? 약간 진작하는 이런 뭐 약간 유연한 어떤 그런 정책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금 정책 전혀 안 쓴다 이렇게는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일반적으로. 예. 저희가 추경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가 됐고요. 30조 5조 원 예산안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안으로 일단 국무회의는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제 변수가 될 만한 네. 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평론가님이 중동전쟁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얼마나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네, 어제까지는 그래도 이란의 그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좀 더 달려볼 생각이 있는 것처럼 코스피가 꽤 버텼는데 간밤에 나온 소식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세상이 시끄러우면 투심이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장 그래서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장도 많이 달려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투심을 좀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여 장기화돼서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스텝이 꼬이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 금리하고 차이가 2%포인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의 매력을 느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금리를 많이 주고 더 안전하고 더 유명한 나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돈의 속성인데 그 사이 달라진 변수가 있습니다. 4월 8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위에 있었거든요. 정확히 종가 기준으로 1,486.5원이었는데 이게 오늘 기준으로 보면 방송 직전에 1,380원이니까 그 사이에 한 100원 정도 빠졌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원화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메시지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환율은 점점 어쨌든 하락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에서 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나중에 원화가 점점 강세로 가게 된다. 환차익을 볼 수가 있고 한국 정부가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면 주가도 오를 거다. 양쪽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작년에 그 어떤 시장과 비교해도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미국이 어수선하고 중동이 어수선해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은 굉장히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을 보니까 1,380원 선이라고 하거든요. 네. 환율이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앞서서 위원님 말씀을 하실 때 금리 인하 될 거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은행이 어제 보고서를 내면서 집값 걱정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가 되면 돈이 더 많이 풀릴 텐데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하느니 금리 인하 좀 늦추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저는 예. 고민을 해볼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의 특성을 보면은 이 투자 상품화 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금리가 부동산 시장의 일종의 중력으로 작용한다. 이게 저울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국토연구원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기준금리가 주택 가격 변동에 미치는 기여도를 보니까 지금 46%에서 약 한 60% 정도가 돼요. 거의 절반 정도죠. 공급은 이렇게 높지 않아요. 한 8에서 한 1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침체된 이 바닥 경기를 좀 진작할 거냐, 아니면 이게 자꾸 그 돈 부동산으로 오니까 이 어느 정도 그러면 속도 조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보고서 보니까 우리나라 집값 양극화가 심하다. 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를 했더라고요. 네.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예. 거의 전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 그 나라 경제나 인구 이런 거 있잖아요. 일자리 이런 걸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수도권으로 수요들이 몰려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의 면적이 국토의 12%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지금 50%를 다 넘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가 비싸지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어제 제가 이게 시장을 조사해 보면요,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외지인이 4채에서 5채를 외지인이 삽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 축에 또 하나는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그럼 똘똘한 한 채.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지금은 양극화라는 얘기보다 초초 양극화를 얘기할 정도라고요. 특히 최근에 이 초초 양극화를 부르는 또 다른 단초가, 옛날에는 이제 부자들이 빌딩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이제 빌딩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강남 고가 아파트를 사버리니까 수요가 이동해버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극과 극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양극화와 상품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돼서 결국은 강남 불패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 아파트. 지금 우리가 양극화는 강남 아파트 양극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과거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가 네. 그래서 수도권 주택 공급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서울과 수도권, 서울, 경기 얼마나 이 공급안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아마 공급 계획은 신정부가 어쨌든 그거를 아마 계획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이나 아니면 8월 정도는 할 거로 보이는데, 지금 당장으로 보면요, 이게 거의 절벽이라고 보시면 돼. 국토부에서 실제로 올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보니까 확실히 많이 주는 거는 이게 착공하고 분양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지금 착공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전년 동월대로 보면은 약 33%, 분양이 41% 줄었어요. 근데 인허가는 한 12% 줄고 중공은 한 10% 조금 안 줄었는데, 결국은 이게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몸살이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제 지금 착공과 분양 물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공급이 이런 것도 있지만 입주 물량도 공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입주 물량이 아마 작년보다 전국적으로 한 10만 가구 정도 줄었어요. 내년은 또 더 주는 거고. 물론 서울은 이제 올해가 좀 많습니다. 올해가 많은데 서울 역시 내년부터 좀 적어서 이런 어떤 걱정들,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새 정부가 시작을 할 때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세금이 아니라 공급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급을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거는 네.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급은 비탄력적이잖아요. 이게 갑자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요자들은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마음이 급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일단은 확실한 시그널,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앞으로 엄청나게 공급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미리 이 집을 당겨서 살 필요가 없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수요거든요. 그러니까 3, 4년 뒤에 살 사람들까지 미리 당겨서 집을 사게 되면 이 시장이 번복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보면은 정부가 이 무주택자들 좀 안심시켜야 돼요. 기다리면 나도 싸게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와 믿음을 동시에 저는 줘야 된다. 그걸 좀 더 서둘러서 그런 계획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심리적인 좀 안정을 줄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네요. 예, 예. 주식시장 네.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많이 오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안 오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 2차 전지 우리가 네. 얘기했던 그거 떨어지니까 못 팔고 들고 있는 거거든요. 하반기에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사이클 주식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경기가 좋고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인데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그래도 한동안 굉장히 고전하다가 얼마 전에 장중에 6만 원 찍었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지난 3월에 6만 원 위에 있다가 쭉 미끄러졌다가 간신히 올라간 건데 어제 오늘 또 조정을 받습니다만 삼성은 한마디로 폰 많이 팔리고 세탁기, TV, 냉장고 바꿔야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고 관세 전쟁으로 물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테고 사실은 지난 1분기에 SK 하이닉스의 그 D램 세계 시장 점유율 1등 자리도 내줬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에서는 회식할 때 하이닉스를 잡자며 해보자 한다고 하는데 고참 부장들이 야, 우리가 언제부터 하이닉스를 이겨보자는 구호를 외쳤냐며 굉장히 개탄한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삼성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업황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삼성이 HBM 납품해야 3천에 우리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2차 전지는 사실은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 많이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야 그래야 올라갈 텐데 지금 미국 사정 보면 내연차만 굉장히 열심히 밀어주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는 중단한다고 했었는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이 폐기하는 결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내연차 시원하게 팔아라 이렇게 정책을 바꾸는 건데 이런 환경이 좀 달라져야 그래야 기운 차릴 것 같습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하반기에 주식시장은 그럼 어떻게 전망하세요? 하반기에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 상장하고 있는 회사들 영업이익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때마침 온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 싶은 게 BTS가 돌아오면서 엔터주도 올라가고요. 또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엔터주 중국 시장에 다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는데 하이브 같은 회사들이 베이징에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위기 괜찮고요. 건설이 전반적으로 어렵기는 한데 사실은 지난 한 달 사이 현대건설 같은 회사는 주가가 8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해서 건설사들이 일감 받을 수도 있고 공급 대책 나오고 나면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은 주요 건설사로 올 거다 일감이 해서 건설사들 워낙 주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쪽도 기지개 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 얘기를 했어요. 네. 선결과제 뭡니까? 선결과제 지금까지 민주당이 한다고 했던 거 네. 다 된다는 전제하에 네. 삼성이 납품을 시작을 해야겠죠. HBM 납품하고 앞에 있는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해서 실효성 있는 결과 거두면 그때는 한번 가보자 하는 이야기가 뭐 완전히 그 공상과학 영화 같이 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네. 위원님이 심리적 안정 얘기를 하셨어요. 남들이 사니까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짧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급등 지역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 추격 매수는 하시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요. 하나 그래 되니까 거의 이 갭이라고 그러죠. 차이가 요 3, 4씩 차이 나요. 그거 완전 상투 잡는 거거든요. 그건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사고 싶어도 이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다음 달부터는 이게 문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하시기 전에 은행 창구를 찾아서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오는지를 체크하시고 판단하셔야 되고 특히 갈아타기 하신 분들이 이제 고민이 많죠. 이게 완전히 멘붕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막상 이제 중개업소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5천만 원 1억 올려요.
그럼 어떻게? 나는 팔고 왔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제 생각에 예비 매물을 한 2개 정도는 좀 확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전월세도 오르잖아요. 네, 네. 대책 같은 게 없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요. 지금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어떻게 보면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세가 비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비율이 매매 가격과 어떻게 전세 가격 간의 상대적 비율이잖아요. 전세도 올라요. 근데 매매가 더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가 비율이 이제 낮아진다. 이렇게. 전세가 오르기는 오르는데 네. 그 매매가에 대비해서는 덜 올랐다. 그 상대적 예, 비율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예. 보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매매 가격이 오르면은 전세 가격을 끌어당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모든 게 결국은 아파트 편식, 쏠림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살려는 매매 수요, 전세 수요들이 전부 다 어디로 하냐? 아파트로 이동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조금 내고 나머지는 다 월세로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빌라 이런 다가구만 월세화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까지도 지금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결국 전월세 문제는 이 다세대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 공급의 활성화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으려면 10년 걸려요. 근데 다세대 다가구는 이거 짓는데 6개월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패스트푸드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좀 더 활발하게 한다면은 전월세 시장도 조금 안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부동산이 오른다. 맞습니까?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네. 심리학에서 보면은 최신성 효과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일어난 일만 이 경제의 기억을 오래 하고 거기에 무게 중심을 두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값을 보면은 분명히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오른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은행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기준을 해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34%,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38% 올랐어요. 그런데 노태우 정부 때 70% 올랐다고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오죽하면 200만 원 공급이라는 이른바 물량 쇼크 대책을 내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만 저는 좀 반면교사로 삼을 거는 이게 유동성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M2 증가율, 광의통화 증가율이 연평균 10%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5.7% 정도로 좀 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를 되돌아보면은 공급 드라이브를 너무 늦게 걸었어요.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너무 늦게 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DTI라고 그걸 좀 늦게 했고 문재인 정부도 DSR 도입을 좀 늦었단 말이에요. 대출 규제? 예,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나 종부세 드라이브보다 오히려 진입 단계에서 좀 옥석을 가리고 실수요자와 어떻게 보면은 가수요를 가리는 어떤 그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공급 드라이브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요 관리 이 부분을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진보 정권이라고 집값 다 오르는 거는 아니다. 오히려 너무 믿고 노태우 정부 따라가면 때 더 안 된다. 올랐잖아요.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이 대체 투자 수단이 네. 되도록 하겠다.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일단 주식으로 돈 벌어서 정말로 이거 가지고 먹고 살 만큼 수익률이 나온다. 이걸 입증하면 굳이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 부동산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겠다면 상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동시에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겠다는 법안도 지금 대통령이 거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내놓은 법안인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진짜 주식에 투자해서 우리도 미국 사람들처럼 배당 소득으로 노후 보장이 되는구나. 이게 확인이 돼야 굳이 뭐 부동산에 세금 비싼데 저쪽으로 갈 필요 있느냐 이런 의식이 형성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저도 대찬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 부동산 비중이 거의 뭐 78%, 거의 80%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겁니다. 특히 지금은 아파트 편식 사회 이게 이제 문제인데 언젠가는 이제 인구 절벽으로 쇼크가 올 거잖아요.
그럼 그게 다 후대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금융과 부동산의 비중을 저는 적절한 거로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고객님들한테도 그러니까 약간 부동산과 금융을 하이브리드로 섞어서 그렇게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저한테 막상 와 닿는 거 보면은 역시 월세를 안 받고 그걸 배당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주 위에 배당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요새 배당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가 강한데 이걸 분리과세를 한다면은 아마 큰 손들이나 아마 중산층들도 굉장히 배당 주식 같은 걸 많이 사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977, 오늘도 뭐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